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2번 준부동산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 기본서에 33페이지로 넘어가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교재에는 기본서에 부동산의 개념에 지금 33페이지예요. 기본서에 1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에 2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 그 밑에 34페이지에 밑에 3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괄호 1번에 협의의 부동산 해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기본서에 다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서 내용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라는 개념으로 파란색으로,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하면 고딕으로 좀 더 굵은 형태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도 쳐져 있고 기출이 언제 됐는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35페이지에 이제 중간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있죠. 그래서 기억의 물건의 부착 방법. 아까 실제로 떼어봤을 때 훼손이 가해지면 떼어낼 수 없는 걸 고정된 걸 떼어냈구나. 정착물. 훼손이 가해지지 않으면 동산인데 그때 떼어내고 봤더니 전체 효용가치 기능이 떨어졌다면 기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네. 정착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게 구분 기준 하나. 그 다음 물건의 성격이 아예 특정 위치, 특정 용도로 사전에 특별 제작됐다면 걔는 정착물. 그 대표자가 은행 건물 안에 있는 금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빌트인, 냉장고, 식기 세척기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 다음 36페이지에 디귿에 제일 위 물건의 설치 의도가 있었죠. 건물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그때는 정착물로 본다. 그 다음 리을에 물건의 설치자 계약관계였습니다.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떼어갖고 못 간다. 정착물 계속 부착이 돼 있어야 되니까.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에 그럼 걔는 방 뺄 때 떼어갖고 간다. 그래서 동산으로 봤던 것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36페이지 제일 위에서 9번째 줄 정도에 그 괄호 2번 준부동산 바로 윗줄에 거래정착물, 농업정착물, 가사정착물,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임차인이 만약에 설치했다면 걔는 동산으로 판단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에 준부동산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설명 다 드리고 기본서로 어디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할 때 앞으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이라는 게 붙으면 준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똑같이 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뭐가 아닌데?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죠. 그럼 준주택이라는 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원래는 주택이 아닌데 주택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니은 다른 법률 특별법에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의 공시방법, 여러분 공시방법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것, 얘를 준부동산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디귿,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부동산에 준하는 것 또는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또는 간주부동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잘 안 써요. 그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는 뭐냐면 준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되시겠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간단하게 모든 과목에서 다 다루는 내용이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계는 제가 제 소유의 시계라는 걸 어느 장부가 있어서 그 장부에다 다 기재해놓고 등기 등록을 해놓고 소유권을 인정받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시계를 점유함에 따라 제 소유권이 인정받는 거잖아요. 얘는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나요? 점유해서 계속 들고 다닐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내 건물, 내 주택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소유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점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장부가 필요할까요? 그게 등기부겠죠. 그래서 그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를 등기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의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인 거죠. 되시나요? 이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는 여러분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자동차 몰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이는 재산 동산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점유로서 인정받는 거라면 자동차를 몰고 가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럼 그 건물의 회의 장소가 7층이면 7층까지 자동차를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회의를 끝마치고 내려가 봤더니 누군가 자동차 창문을 깨고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소유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동산 등인데 부동산처럼 경제적 가치가 커요. 자동차는 경제적 가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상시 점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공적인 장부가 있어서 그 공적인 장부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걸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관련 법규면 자동차라면 자동차 관련 어떤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등록법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방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했다. 이게 준부동산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예로서 자동차, 그 다음 건설기계, 얘 중장비예요. 포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선박이 있는데 얘는 통통배가 아니라 20톤 이상의 선박이래요. 그럼 가치가 크죠? 경제적 가치가. 그리고 항공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육, 해, 공, 탈 것 세 가지인 거죠. 지금 사실은. 그리고 공장재단이 있는데 재단과 사단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두한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이정재 사단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야인시대를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연식이 되신 거예요. 야인시대를 모르면 연식이 굉장히 어린 거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그럼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인 거죠. 재단은 학교 재단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재단은 재산이 모인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공장재단의 경우에는 공장이 있으면 공장 건물 있나요, 여러분? 그 공장 안에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다니면서 여러 기계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겠죠. 전선 등이 연결이 돼 있겠죠. 이런 개념들. 걔들을 다 합쳐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공장재단이에요. 그럼 공장주가 공장을, 사업을 영위할 때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은행을 찾아가서 자금을 인제 조달해 와야 되는데 은행에서 당연히 뭘 요구할까요? 담보물을 요구하겠죠. 그럼 그 공장의 토지만 아니면 건물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공장 자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묶어서 저당권 설정의 객체로 삼을 수만 있다면 돈을 더 빌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묶여져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장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광업재단은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데 쓰이는 기계장비 등등등 다 포함한 게 광업재단이에요. 얘들도 등기 등록이 되게 되면 부동산과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업권 당연히 물고기 잡는 권리예요. 그 다음 임목이 있는데 얘는 임목은 서 있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임목 등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향나무 등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 나무도 있잖아요, 수목 중에. 그래서 그 향나무 등의 수목의 집단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임목 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임목 등기부에 등기가 된 순간 그 수목을 뭐라고 하냐면 임목이라고 하는데 얘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임목 등기부가 있나요? 등기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겠네요. 되시나요? 이게 임목입니다. 임목.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준부동산의 종류가 쫙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MM으로 기억하실 때는 준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일반적인 동산들보다는 크더라. 그 다음 상시 점유가 어려운 물건들이라면 누군가 그냥 막 뺏어서 직거라고 우기면 안 되니까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언가 소유권자를 등기 등록, 공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동산과 똑같이 본다. 얘를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쫙 그어버렸네요. 그 말은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다. 이런 시험 문제가 우리 개론에서 나온 적은 없다는 거죠. 역사상. 공장재단, 광업재단 얘들이 준부동산의 종류가 된다. 이런 거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절차를 갖춘 동산이다라고만 나오면 걔는 X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동산이 맞죠? 어업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지 동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장재단은 토지, 건물, 그리고 그 안에 기계장비 등 전선 등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산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과 동산의 결합이 된 것도 있죠. 지금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이 있대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었죠.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었죠? 얘는 민법상에서 정의되어 있었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랍니다. 그가 뭐였죠? 토지였죠. 토지 및 토지 정착물이었다. 그때 이 토지 정착물의 대표주자 건물이 있고 그 위에 나무, 다리, 그리고 돌로 된 담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함정을 파면 어떻게 파냐면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걔는 X죠. 왜냐하면 수목돌담, 교량 등도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번에는 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속한다 그러면 얘는 O죠. 왜냐하면 이들 중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 푸는 요령을 설명드릴게요. 이때 A는 B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실은 이제 잘 볼까요? A는 B, C, D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A에는 B도 포함되고 C도 포함되고 D도 포함되는 거죠. 이랬는데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A는 B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면 얘가 O인지 X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O인가요? X인가요? 얘는 X죠. X라는 걸 기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만자를 붙여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는 B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B만 A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X라는 얘기입니다. 모독이다. C와 D도 A 속에 속하니까. 그럼 얘를 A는 B에 속한다 그러면 지금 B는 A에는 B가 속해 있다 그러면 얘는 맞나요? 얘는 맞죠? 왜 맞죠? 지금 A에 B, C, D니까 B가 속해 있는 게 맞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이용하셔야지만 다른 과목의 문제도 푸실 수 있어요. 이 문장 구조를 잘 모르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그는 뭐다? 토지였어요. 그래서 토지 정착물의 대표자는 건물이었고 수목, 교량, 돌담 등이 포함되더라. 그래서 얘가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답니다. 민법 제99조 1항에 정의가 돼 있지만 또 그어버렸네요. 이거 2항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플러스 준부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준부동산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협의의 부동산은 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어디에서 부동산으로 보기로 했다? 민법에서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 준부동산이 있었어요. 준부동산은 원래는 동산 등이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동산 등이죠.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원래는 동산 등이나 관련 법규상에 그러니까 지금 얘 민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보기로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관련 법규상에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본다.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본다. 의지한다, 준한다, 간주한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중등등 나왔었잖아요.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은 거죠.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부동산도 관련 법규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협의부동산 좁은 의미죠. 준부동산 더해지면 협의에 준부동산 무언가가 더해지면 넓어질까요? 넓어지지 않을까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 우리는 법률을 잘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는 법률을 잘 모르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뭐로 들어가면 된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 이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세세한 내용이 나와본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쭉 열고 해놓고 아닌 걸 섞어놓고 틀린 문장으로 잡는 문제는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은 필요하십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개념은 우리가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다 파는 활동들은 다 경제활동이죠. 법률활동 아니죠. 기술활동 아니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학개론 시험을 보고 나오는 그 순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념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시장경제, 다시 시장경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죠. 그래서 시장이 나오면 경제, 경제가 나오면 시장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수입 비용과 관련된 건 다 경제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장과 관련이 있는 건 모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더라. 그래서 MM으로 자산 모으고 이걸 막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얘는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으로 사고 파는 것은 다 경제활동이더라. 경제적 개념. 그래서 여기에 협의의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틀린 거네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얘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환경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리하여 이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입니다. 위치. 실제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의 토지와 강남 한복판의 토지 1평과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 1평의 경제적 가치는 뭐가 더 높죠? 정말 희한한 질문을 하고 있죠. 강남의 땅이 가치가 더 높죠. 그럼 강남의 땅이 비옥도가 더 높기 때문인가요?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 지어지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죠. 지금 위치가 더 좋기 때문에 강남의 땅이 가치가 높죠. 그럼 위치가 양호하면 그만큼 쓸모가 커지나요? 쓸모가 있다는 걸 유식한 표현으로 쓸 용자에 있을 유자, 유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쓸모가 있는 성격은 유용성이겠네요. 그래서 위치는 유용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지금 현재 좌우하는 건 위치입니다. 부동산의 위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MM으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물리적 자를 앞에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기술적 개념, 자연스럽지 않으면 얘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 방법을 기억 못하시면 드립다 외워야 돼요.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환경이더라.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재가 연결되어 있으면 X네요. 물리적 생산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받고 복합 개념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복합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둘 이상이 합쳐져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복습입니다. 그럼 복합 개념은 법경기였나요? 법경기였어요. 그래서 법은 뭐였고? 법률적. 경은 경제적. 기는 기술적. 이제 맞출 때가 됐습니다. 그럼 법률적 개념에 포함됐던 것, 민법에 정의됐던 게 뭐였죠? 좁은 의미? 좁은 의미를 뭐라고 한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플러스 원래는 동산 등이었는데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죠. 부동산과 똑같은 공시수단을 사용해서 등기 등록의 수단을 썼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의
준한다. 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럼 더해지면 넓어진다. 광의 부동산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면 O가 되겠네요. 그 다음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 경제적 개념이다.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다 판다. 그 내용. 그 다음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기술적 개념이었어요.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환경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그때 법률적과 경제적은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소유권자가 경제적 가치가 보이지 않았네요. 그래서 얘는 둘은 무형적 개념이었고 건물을 뚫어져라 밖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몇 층짜리 건물인지 보이네요. 그래서 기술은 보이네요. 유형적 개념이었던 거죠. 이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법률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이고 경제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섞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구분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복합자가 들어가 있는 3인방 세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우리가 어디 본 내용이냐면 3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5, 34, 35, 3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36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가 있네요. 그 부분에 키포인트 보이시죠? 그 내용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3인방이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건물이 있대요. 여기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죠, 여러분? 복합이네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가 둘 이상인가 봤더니 항상 복합 뒤에 있는 게 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이 둘 이상이 합쳐진 것이다 그러면 X네요. 뭐가 둘 이상인 거다? 개념이. 복합 개념 이미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얘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복합 부동산이 있죠, 여러분? 그럼 복합 뒤에 뭐가 있죠? 부동산이 있죠. 그럼 얘는 독립된 부동산이 둘 이상이 합쳐져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될 때, 즉 부동산이 둘 이상일 때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요. 합쳐져 있을 때. 그래서 둘 이상의 독립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불가분이란 얘기가 나오면 가분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불가분은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사고 팔 때 이용할 때 한꺼번에 이용 거래해요. 그래서 대표 주자가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건물, 주된 건물과 그 옆에 창고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조그맣게. 한꺼번에 거래가 된다면 얘도 복합 부동산이죠. 그리고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옆에, 토지 위에 임목 등기가 돼 있는 수목의 집단을 얘를 임목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럼 임목도 독립부동산입니다.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얘도 준부동산에 속한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됐다면 얘는 복합부동산이네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만 있다.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X네요. 건물과 건물의 결합, 토지와 임목의 결합에 의해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된다면 얘도 복합부동산이 되니까요. 되셨죠? 그 다음 이제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지금까지 내용대로라면 복합 뒤에 바로 따라붙은 것이 둘 이상이니까 복합 건물은 건물이 왠지 둘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만 아닙니다. 얘는 뭐가 둘 이상인 거냐면 하나의 건물에 용도가 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 주자 주상 복합 건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밑에 한 3층까지는 상업용 건물이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용되고 있고 상가. 그 다음 그 위에는 주거용으로 그렇게 주상 복합 건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합 건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인 거죠. 사실은 복합 용도 건물인 거죠. 그래서 얘로서는 주상 복합 건물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폭넓은 건 뭐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복합 부동산을 놓고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에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나의 복합 건물을 놓고도
그 복합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기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폭넓은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더라. 이거 정의를 다르게 놓고 또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시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중요 기출문제로 실제로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틀린 것을. 그럼 원래는 X를 치고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 중에 쫙 들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5개 지문을 읽는 순간 이게 도대체 맞는 걸 고르라고 했는지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지금 복합 개념이죠.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의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오네요. 오죠. 2번 민법상 부동산, 민법에 정의되어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네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맞게 돼 있네요. 예, 협의의 부동산이었죠. 오네요.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열거가 되기 시작해요. 다른 게 섞여져 있지 않을까 주의해 두셔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기술적이었죠. 근데 생산 요소 떴네요. 생산하고 자산 모으는 건 경제활동이었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섞여 있으니까 X죠, 지금. 공간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 맞고. 그럼 얘가 X라는 걸 정확히 하셨다면 4번, 5번 볼 필요 없이 3번이 답이네요. 근데 얘를 몰라요. 세모예요. 아리송해요. 그럼 밑을 읽어야죠, 또 이제. 4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갖췄대요. 이게 포인트였죠. 이게 포인트.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5네요.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랍니다. 독립부동산이죠. 근데 얘가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얘는 부동산이 둘 이상이 합쳐져 있는 거죠. 복합 부동산이 맞네요. 얘 복합 건물이라고 나오면 X가 되겠죠. 그러면 4번, 5번이 둘 다 맞는 순간 이제 이게 MMO에서도 답은 3번이라고 들어가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푸실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이론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절대로 이론만 둥둥 떠다니도록 문제 설명 안 합니다. 이론 설명 안 해요. 우리는 객관식 문제, 오지선답을 푸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게 이론이에요. 이론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정확하게 들으시면 나중에 뭘 푸실 수 있어야 된다? 기출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당 부분의 이론을 공부하셨으면 그 이론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만 갖고 복습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익히는 건 문제를 풀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딱 끝난 다음에 37페이지에 중요 기출문제 있고 중요 기출문제 또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뒷부분에 또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토지의 분류라는 걸 볼게요. 토지의 분류. 38페이지 위에 박스 있고 그 밑에 네모 2번 부동산의 분류의 첫 번째가 토지의 분류죠. 근데 그 부동산의 분류 부분의 내용이 있고 토지의 분류가 있는데 그 토지의 분류에서 첫 번째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보기 전에 딱 하나만 그냥 제가 PPT로 띄워놓고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우리 시험에 공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법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동차 준비생도 계시겠지만 올해 1차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1차만 준비하고 내년에 이제 2차를 준비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에 2차 과목인 세법의 문제와 공법의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한 2-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개론을 수업하면서 이거는 2차에서 공부하세요. 별도로 공법 공부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최소한의 내용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그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교재 없어요, 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그래서 얘를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겠죠.
국토계획법. 이상의 분류가 있대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답니다. 1번에 용도 지역이 있네요. 용도 지역. 그러면 용도 지역을 이제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책론에서 지역 지구제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정책으로. 그럼 지역 지구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토지가 있죠. 국토가 있죠. 그러면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드립다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거환경이 극히 악화되겠죠. 그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그 위치에 짓지 않고 다른 곳에 주택을 또 지었겠네요. 그랬더니 이 왼수 같은 공장이 또 따라 붙었네요. 그럼 이렇게 상호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면 밖에 있는 것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좁은 국토 면적에 나만 아는 땅이 없게 돼요. 그래서 상호간에 어울리는 이용이 되도록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이야. 이 지역은 상업 지역이야, 공업 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야. 이런 식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라라고 정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상업용 건물을 지어라, 이때 공장을 지어라, 주택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짓는 면적을 얘를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폐율은 뭐냐면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건물로 덮은 면적이에요. 얘가 덮을 패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제곱미터인데 50제곱미터까지만 지었다 그러면 얘는 50%죠. 건폐율이. 50%까지만 지어라 그러면 50제곱미터를 지으란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용적률은 아까 쌓아 올리는 비율이었죠. 이 내용. 그럼 건폐율이 왜 있는 거냐면 만약에 100제곱미터를 가진 A와 B가 있는데 둘 다 100제곱미터 꽉 채워서 건물을 위로 올렸어요. 그럼 여유 공간이 1도 없죠. 1도. 그럼 지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통행로가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을 그 토지 면적에 다 채워서 지으면 안 되니까 건폐율이란 개념이 있겠죠. 그리고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는데 다른 건물들은 다 저층이에요. 근데 A 혼자 디립다 위로 올려버리면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에 문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몇 층 정도씩만 올려라라고 높이에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얘가 용적률의 제한인 거죠.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한함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도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시험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해놓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 적이 있어요. 그럼 걔는 중복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용도지역은 학교라고 기억하세요. 학교. 그럼 제가 용문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얘기를 기초인문반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용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옆에 있는 경동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를 여러 군데를 동시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되시나요? 근데 고등학교를 전학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될 수는 있어요.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지역을 놓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같이 중복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학교는 중복해서 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미진해요. 학업 성적이. 그러면 그때는 학원을 다녀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용도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내용을 한번 이제 외울 것만 한번 외워보면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관리죠. 그리고 농림지역이 있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공법 선생님들, 우리 이제 공법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 공법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도관농자 이런 식으로 외우도록 시켜요. 그 다음 도시지역에는 주거도시 있나요? 맞겠죠? 그 다음 상업도시도 있죠. 그 다음 공업도시도 있죠. 근데 주상국만 있으면 도시에 삭막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녹지도 있겠죠. 그래서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억할 때 주상공록 이렇게 기억을 또 해주겠죠.
그리고 이 주거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진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전신대애가 일준이에요. 그래서 전일준이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러면 여기 보세요. 준주거지역은 원래는 주거지역인가요? 주거지역이 아닌가요? 주거지역이 아닌데 주거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주택만 들어서 있을까요? 다른 애도 들어서겠다? 다른 애도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용 주거지역을 1종과 2종으로 쪼갠대요. 여러분 1하고 2 중에 뭐가 더 크죠? 뭐가 더 큰 수죠? 2가 더 크죠. 그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주택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중에 면적이 더 넓을 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공동주택이겠죠. 층수가 더 높고 그런 거. 그래서 1종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을 짓는 거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을 올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헷갈리면 1은 혼자인가요? 1은 홀로 돼 있는 거잖아요. 2는 공동이죠, 지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섞어 놓으면 틀린 거 잡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전용 주거지역은 얘는 쾌적성과 편리성 중에 뭘 추구하냐면 쾌적성을 추구해요. 주거 환경이 양호해야 되는 거죠. 양호. 그래서 얘를 편리한 주거 환경이라고 그러면 X가 돼요.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셋으로 쪼갠답니다. 1종, 2종, 3종으로 나눈대요. 그냥 이렇게 들어본 기억만 있으시면 돼요. 그럼 1, 2, 3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죠? 3이죠. 그럼 1이 제일 낮죠? 그럼 1종은 저층 주택이 지어지겠네요. 2종은 중층, 3종은 중층, 고층이 지어지겠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섞여 놓으면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쾌적성과 생활의 편리성인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편리성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법 선생님들이 수업을 합니다. 되시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보전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되는 거예요. 얘는 사봤자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얘는 조만간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얘는 조만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지역이래요. 그럼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건 계획관리지역이겠죠. 개념이. 이렇게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보생계 또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이 정도의 틀만 딱 갖춰놓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도간농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간농자는 토지 이용을 지금 말하고 있고 주상공록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눈 건 건물의 층수, 면적이죠. 그래서 얘는 건폐율, 용적률 등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얘들을 정해준 것. 이게 용도 지역입니다. 학교라고 얘기했죠. 중복 안 돼요. 그 다음 2번. 용도 지구가 있대요. 용도 지구란 보세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아까 학교를 다녔는데 학업 성적이 미지네요. 그래서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러분 학교는 아까 제가 용문고등학교 다니면서 경동을 같이 다닐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용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영어학원을 A 영어학원, B 영어학원을 같이 동시에 다닐 수도 있나요? 영수 같이 다닐 수도 있죠? 그래서 학원은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복 가능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용도 지구에 몇 가지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9가지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다 다른데 그냥 우리는 개론에서는 이렇게만 기억하고 말아버리죠. MM으로, 메모리 매직으로. 취재진이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 취재진이 뉴스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 경복궁에 화재가 났네요. 경복 화재. 그래서 이때 취재진 보고했네요. 경복궁에 화재가 났네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얘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용도 구역이 있어요. 그럼 용도 구역이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 아까 용도 지역은 도간 농자였죠. 기억나시나요? 따라해 보세요. 도간 농자. 다시 도간 농자. 도는 뭐였죠? 도시 지역. 아까 도시 지역의 세 가지 주상공이죠. 예, 주상공은 우리가 개론 시간에 계속 공부할 거예요. 주상공. 거기에 주상공 건물만 있으면 빡빡하고 삭막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녹지가 필요하죠. 주상공 녹이었어요. 그 다음 관리지역이 있었죠. 보생계였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 다음 농은 농림지역, 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죠. 그 다음 용도지구. 어디에서 화재가 났었죠? 남대문 경복궁? 경복궁이었죠. 누가 보고하죠? 취재진이. 그래서 취재진이 보고해요. 경복화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는 학교니까 중복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학원이니까 중복해서 다닐 수 있다고 그랬죠.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 중요한 건 드립다 도시가 넓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얘 등을 막기 위해서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얘도 마찬가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용도 지역만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구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는 들어보셨죠? 수자원 보호 구역이 있대요. 그럼 얘는 바다는 파란가요? 파란가죠. 파랗죠. 그래서 얘는 블루벨트죠. 블루벨트. 시험에 안 나오죠.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지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조정하는 구역입니다. 그 다음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있고, 입지규제 최소로 규제하는 지역이 있어요. 얘는 개발을 좀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들어보신 기억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간만에 온 가족이 모였겠죠. 재수 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수 씨는 일만 하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재수 씨도 입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재수 씨도 입. 그래서 재, 수, 씨, 도, 입인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공법 시간에 그 내용들은 자세하게 이제 공부해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공간 정보의 인재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를 볼 거예요. 얘는 나오는 빈도수가 인재 금방 한 내용보다는 많아서 아예 교재에 집어넣어 놨죠. 그래서 38페이지 정확히 중간에 있는 괄호 1번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지적법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 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 법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이 무슨 법이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법에서 토지의 목적을, 토지의 용도를 28가지로 분류해 놨답니다. 그래서 지목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토지의 목적, 토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대놓고 19회 27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공간 정보가 있으면 그 공간 정보를 먼저 만들고 걔를 관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전국의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을 했대요. 구분. 그러니까 28개의 용도로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28개예요. 쫙 제가 깔아놓은 거예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잡종지, 공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그래서 묘지, 주차장까지 해서 28개가 쫙 나오네요. 얘는 2차 과목인 공시법에서는 대놓고 꼭 나와요. 근데 개론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론 부분에서 제가 1차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딱 나올 수 있는 범위 한정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중에 공시법 공부하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보실게요. 그래서 원래 얘들을 다 기재를 어느 장부 속에 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답은 각각 한 글자니까 충분히 적을만 해요. 근데 과수원, 목장용지 글자 길이가 길죠. 그럼 이때 하나의 글자만 딱 내보내고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부호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첫 글자가 부호예요.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 부분에 이때 과수원의 부호는 뭐란 얘기죠? 과라고 쓰고
과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과수원으로 쓰이고 있구나, 용도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시죠? 그 다음 종교용지 이렇게 나왔을 때 종으로 나오면 얘는 종교용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첫 글자가 부호라면 시험으로 안 나올 텐데 첫 글자가 부호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에요. 부호가 장입니다. 장. 공장용지는 부호가 뭐다? 장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은 차가 중요한 거죠. 차. 그래서 얘는 차예요. 차. 그리고 얘가 차가 부호가 되는 이유는 여길 보시면 주유소가 있죠. 그래서 주유소는 줍니다. 그럼 주차장도 주면 둘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얘는 차가 되네요. 그리고 하천은 천이 중요하죠. 내천자. 그래서 얘는 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원지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보면 된다? 첫 글자가 다 부호예요. 그럼 얘를 외우시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MM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장차, 앞으로 입장료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장차 1,0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은 뭐죠, 여러분? 장, 공장용지. 차는 주차장. 천은 하천. 원이 뭐죠? 유원지죠. 유원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답, 과 이렇게 쭉 뜨겠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잡아드릴 거예요. 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전과 답이 있습니다. 전은 뭐냐면 밭전자를 써요. 밭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거죠. 밭농사를 짓고 있는 땅. 근데 이 밭에 보면 물이 있나요, 여러분? 자, 감자를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죠? 그럼 강원도 정선에서 감자 농사를 짓습니다. 감자를 캐요. 그럼 그 감자 캐내는 산이 물에 잠겨 있나요? 그럼 물에 잠겨 있으면, 상시적으로 물에 잠겨 있으면 감자 다 썩은 분들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은 당연히 이용되긴 하겠지만 상시 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니죠. 이 밭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밭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아요. 감자 농사 등이 대표 주자겠죠. 근데 답은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그럼 지금 밭 위에 뭐가 잠겨 있죠? 물이 잠겨 있죠? 그래서 논을 보면 벼가 있으면 그 벼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잖아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상시 이용하는 농사라는 거죠. 대표자가 벼농사 등이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되고, 이번에는 대와 공장용지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지목의 대는 뭐라고 나오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그래서 아까 도시지역의 주상공이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럼 왠지 우리가 그냥 대라고 얘기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지목의 대에는 주거용, 상업용만 들어간대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만. 그래서 이 상업용에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등이 들어간다 돼 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주거용, 상업용 뭐가 빠졌다는 것만, 공장이 빠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왜 빠졌나 봤더니 공장은 주거용, 상업용 건물보다 좀 특수하죠. 더 위험하죠. 얘가 아무데나 섞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예 별도로 지목을 정해놨어요. 뭐라고? 공장용지라고 정해놓은 거죠. 이게 아까 장차 1,000원의 장이네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택지는 주상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 여러분, 어떤 지역을 택지지구로 묶어서 택지 조성공사를 한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시기 전에도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택지지구가 개발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때 택지를 조성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보통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그 도시 자체는, 이제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아니었던 부분이 도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농사 짓고 나무 심었던 곳이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 그대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토지 자체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게 조성공사죠. 택지 조성공사.
그래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기본적으로 얘 주거용 상업용 목적 얘가 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공장용지는 제조업 영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 짓고 있는 땅, 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땅을 공장용지라고 별도로 부른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목의 대에는 공장용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있어요. 그럼 얘들 다 보세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보시면 얘 다 시골에서 밭농사 짓고 논농사하고 그 다음 과수원, 사과나무, 배나무 키우고 목장, 가축 키우고 있네요.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밭 한가운데, 논 한가운데 여러분 집 있는 경우 보셨나요? 그런 드라마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드라마 마니아여서 굉장히 많이 봤지만. 근데 과수원에 목장에 집이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얘들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목장용지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다면 얘는 주거용이라면 뭐로 본다? 대로 본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과수원 있어요. 그럼 걔는 지목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근데 그 과수원 안에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고 부르는 거다? 지목이 대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물과 관련된 지목들이 있어요. 광천지라는 게 있고 천연 안반수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미네랄이 듬뿍 담겨져 있는 광천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하천, 물이 흘러가는 느낌 드시죠? 국어는 처음 들어보네요. 유지도 처음 들어보네요. 제방학과 방파제 등이라고 얘기를 했죠. 뭔가 쌓아두는 것. 그럼 광천지는 뭐냐면 얘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거예요. 용출은 솟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샘솟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광천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광천지. 되셨죠? 그 다음 하천은 얘는 물이 흘러가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자연적인 유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얘를 하천이라고 해요. 얘는 대규모예요. 기본적으로. 왜 제가 대규모라는 걸 강조하냐면 이제 얘는 자연적이고 국어라는 게 있는데 이 국어는 용수, 그러니까 우리 농업용수를 쓴다, 공업용수를 쓴다 그러면 물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인위적인 물길을 내줘야지만 농지까지 공장까지 물을 이동시킬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뭐다? 국어예요. 용수나 배수 목적으로 낸 수로, 물길, 뚝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연의 유수인데 소규모의 자연의 유수면 걔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로 봐요. 소규모라면. 되셨죠? 그래서 인공적인 게 포인트지만 소규모 자연 유수면 국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인공적이에요. 그 다음 유지가 있답니다. 이 유지는 물을 저장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유지 저장하는 것. 대표적인 뭐죠? 댐이죠. 댐, 저수지 등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유지시킨다라고 적은 건 제가 적은 거고 원래 기본은 물을 저장하는 곳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물이 저장되는 곳. 그럼 저장하는 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라는 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방은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방수제 등 이 순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개념들. 됐네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군가요? 그래서 우리 공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 중에 배구 있나요? 배구? 수구 있나요? 수구. 그래서 배구, 수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지는 물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장하는 게 국어다 그러면 걔는 X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필요한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38페이지 괄호 1번 중간의 내용, 그 다음 38, 39, 그리고 40, 41에 지적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 공시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심심해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분류해드린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되셨죠? 네. 10분 쉬시고 이제 가장 토지의 분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41페이지 중간 아래 붙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0분 쉬시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꼭입니다.